4차 대유행이 이제까지 겪은 유행보다는 규모도 가장 크지만 정점에 올라가는 시기는 아마도 가장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반드시 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입니다. 국산 백신이 삼상시험에 돌입하며 내년 상반기 상용화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에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슈에 대해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보는 시간,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두 분이죠. 이재갑 교수, 박지훈 변호사 함께 하셨고요.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 가천대 예방의학과의 정재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 교수님,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 우리나라에 첫 환자가 발생하고 1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어요. 2,000명이 넘어섰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4차 대유행이 다른 예전의 대유행보다 훨씬 기간도 길고 인원도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큰데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과거의 3번의 대유행과 다르게 이번 4차 대유행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워낙 전파력이 높다 보니까 델타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두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고요. 지금 순간에서 확진자를 감소시키려는 힘은 그 사이에 빠르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국가 전체적인 면역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7월과 8월에는 안타깝게도 백신 접종률이 많이 높아지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추가 확산하는 방향으로 많이 기울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쉽사리 바꾸긴 어렵기 때문에 8월 달까지도 지금의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이런 유행 추세가 9월 초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예상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확진자가 쉽게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의료 시스템 붕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 우리나라의 지금 의료 시스템 상황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턱 밑까지 차올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강변 전담병원의 이제 그 환자 점유율이 80%를 넘어섰고요. 경기도는 이미 9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221개의 중환자실이 있는데 이미 169개, 76.5%가 이제 찬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서울이 이렇게 많이 차 있는 게 사실 문제인 게 서울이 워낙에 좀 여유가 있으면 타 지역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면 특히 타 지역은 의료 체계가 훨씬 더 열악하기 때문에 버퍼 역할을 해서 안 좋은 환자 서울에서 받아가지고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서울 자체가 이렇게 이제 이미 70%를 넘어선 상황이면 다른 지역의 버퍼 역할을 못하는 측면도 있고요. 확진자 숫자를 감소시키면서 중증 환자 발생이 안 되도록 하지 않는다면 1, 2주 내에 상당히 좀 위급 상황을 겪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지금 중수본이 그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병원에 이제 원장님들 불러가지고 중환자 병상 확충하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인데 이게 얘기를 하면 2, 3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파국을 맞지 않으려면 빨리 중환자 병상도 뭐 늘리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일단 환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지금 조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백신을 빨리 맞아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안타깝게 좀 모더나사 같은 경우에 실험실 문제로 인해서 백신이 공급이 지금 늦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원래 들어오려는 물량이 지금 연기가 된 상태잖아요. 모더나사는 백신 공급 문제가 전 세계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공급 차질에 대해 우리 측에 사과하고 한국에 약속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 네.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월 달에 들어오기로 한 물량이 절반 정도만 들어온다라고 통보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급하게 통보하냐라고 의문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화이자사와 모더나사 같은 경우에는 공급 일정을 그 전주에 통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당국이나 전문가들도 한 달에 얼마 정도 도즈가 들어올지는 대략적으로 유추하지만 실제로 그 물량들이 다 들어오는지는 그 주가 되어봐야 아는 것인데 화이자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일정을 준수해 왔습니다. 통보한 일정대로 정확한 물량들이 도착을 해왔었는데요.
모더나사 같은 경우에는 약속한 물량도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화이자사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다국적 제약 회사이기 때문에 자체 생산이나 유통 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요. 모더나사는 벤처 회사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외부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화이자사와 모더나사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의 간격이 화이자사는 3주이고 모더나사는 4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접종 일정들을 4주로 한번 통일을 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제 모더나사의 물량이 많이 못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의 간격을 6주로 늘려둔 상태죠. 2주나 늘어나도 괜찮은 겁니까? 효과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백신 접종할 경우에는 이런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의 간격이 늘어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많이 우려를 하세요. 저는 진짜 우려가 되는데요. 네, 하지만 우리가 2회 접종하는 백신 같은 경우에는 네. 접종의 최소 간격은 존재합니다. 너무 빨리 접종을 하면 2회 접종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 간격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2회 접종도 부스터 접종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부스터 접종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꼭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사례에서도 최대 6주 정도까지는 데이터가 충분하기 때문에 6주까지는 늘릴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2회 접종하고 나서의 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1회 접종만으로는 감염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의 간격이 3주 정도 멀어진 것은 국민들이 1차 접종만으로 보호받는 시간이 3주가 더 길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우려가 되네요. 또 그러면 우리는 국내에서 국내 기업이 백신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약업체들의 백신 개발 속도라든지 상황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이번 주에 조금 좋은 소식이 있긴 있었죠. 저희 식약처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인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GBP510의 3상 임상 시험을 오늘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단은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에 대해서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들은 일단은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기술이고 우리나라의 회사에서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가지지 못한 기술에 대해서 이제 뭐 빌 게이츠 재단이라든지 세피가 노력을 좀 해주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제 항원 구조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항원이 만들어내는 건 있지만 그 항원을 입체적으로 3차원으로 잘 예쁘게 만들어줘야 면역 자극을 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워싱턴 대학의 이런 항체 구조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그 구조가 예쁘게 그러니까 항체 자극을 아주 잘하게 이제 구조도 만들었고 전 세계 그 면역 증강제의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GSK의 ASO3라는 그 성분을 이제 공여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드는 형태가 되고 있어서 일단 구조 자체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또 이번에 일상 결과 발표된 거 아시겠지만 이제 확진자에 비해서 한 5배 정도의 중화항체가 생긴다. 그러면 이거는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mRNA 백신인 화이자의 그 면역 자국 수준과 거의 육박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상 결과가 나오고 또 3상 연구도 제대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백신이 될 것 같아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백신은 맞습니다. 이 교수님 분석하실 때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면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기대하는 효과는 뭐가 있을지 이런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3상 연구가 이제 8월 달에 시작되는데 아마 국내에서의 등록 숫자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글로벌로 진행이 돼서 일단 아마 이제 아시아권이라든지 뭐 동구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연구가 이제 진행되면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만약에 4,000명에 대한 등록 상황들이 접종이 2회 접종이니까 등록만 빠른다 그러면서 보통 짧으면 3개월, 길면 한 4, 5개월 안에 모든 등록이 끝나고 그다음에 항체가 생기는지에 대한 체열까지 끝나고 분석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올해 말쯤에 전반적인 분석은 다 마쳐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도는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면 이제 여러 해외에 있는 국가들하고 협조를 되게 잘해야 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분석까지 최종 이제 허가를 받는 중간 결과까지 나오는데 내년 상반기 초반, 그러니까 1, 2월 정도에는 이제 분석이 끝날 것 같고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이제 승인이나 이런 과정들을 좀 빨리만 좀 진행을 해준다 그러면 내년 봄에는 이제 출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 백신 자체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빌 게이츠 재단이나 세피라고 해서 전 세계 이제 이런 백신들 개발하는 걸 후원하는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워싱턴 대학의 이런 기술력도 받은 상황이어가지고 이미 세피에서 투자를 거의 2천억 가까이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출시가 되는 상황이 되면 아마 코백스 퍼실리티, 그러니까 전 세계 WHO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 세계 백신 공급을 하는 그
단체에 많은 수량들이 공급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봄쯤까지도 아마 아프리카나 아시아권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10% 이상의 접종을 못할 상황인데 거기에 사용되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백신으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 자체에 대한 문제는 국내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될지야 뭐 내년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전 세계적인 이제 요구량들은 상당히 이제 많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우리나라 내에서 국산 백신을 개발한다. 이거는 글로벌 제약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백신 개발의 수준이 상당히 상승했다,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빨라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본다면 거의 1년 정도가 늦은 거잖아요. 그렇죠. 시작은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 많이 기술을 따라잡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방 안보 물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체 백신을 개발을 해서 보급할 수 있는 국가와 아닌 나라에서 코로나19에서 극복되는 속도를 보면 그리고 접종률을 보면 자체 백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에서만 투자해서는 안 되고 공공에서도 반드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백신 접종 완료자 중에 1,540명이 돌파 감염 사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힘들게 백신을 맞아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백신의 효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이슈 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CDC에서 백신 접종을 마치면 돌파 감염 때 99.99% 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중증을 완전 피할 수 있다는 건데 이재혁 교수님, 이거 근거가 있는 겁니까? 예, 사실 미국 CDC에서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일단 그 돌파 감염된 사람 중에서 사망자의 분율이 이제 미접종자의 사망자에 비해서 거의 99% 이제 완화된다라는 결과들이 나와 있어서 그건 사실이고요. 최근에 재미있는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델타 변이에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이제 백신 접종자하고 미접종자를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 감염되고 나서 바이러스 배출량이 초반 6일 동안은 비슷하게 이제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남한테 감염시키는 거나 이런 건 비슷할 수 있다는 얘기지만 6일이 지나면서 보통 그때가 이제 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바이러스의 농도가 백신 접종자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게 나오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의 어떤 배출량이 떨어지는 걸 보더라도 일단 중증 감염을 예방하는 것 자체가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백신에서 만들어진 항체가 충분하게 우리 몸의 중증화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겠구나라고 추정되는 결과들이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이 코로나 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생명의 끊임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의약품청이 모더나, 화이자 백신 12세, 17세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 백신 접종 계획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네, 청소년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백신 접종을 권고해 드릴 때는 백신 접종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피해보다 압도적으로 클 때 우리가 접종을 권고해 드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유행 상황에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접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만큼인지, 그다음에 접종받을 어린이들에게 생길 수 있는 이상 반응이라든지 부작용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면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접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우선이고요. 성인 인구에 대한 접종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신 접종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인 만큼 국내 백신 수급이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체크였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복귀가 늦어질수록 교육의 결손은 심화되고 우리 아이들 개개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교를 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매우 커지게 됩니다. 이제 곧 개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개학을 어떻게 할 거냐, 특히 델타 변이가 학생들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개학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2학기 등교 방안 어떻게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4단계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학교 밀집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박 변호사님 설명 부탁합니다. 윤해 교육부총리가 지난 9일 날 등교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초, 중, 고등학교 2학기 개학 시 3분의 1 이상 학생 등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단계 지역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 등교를 하고요.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예. 특히 이제 교육부에서는 9월 6일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예. 등교를 좀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3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고 예. 4단계도 3분의 2 이상 등교를 추진하고 했습니다. 예. 기존에는 원래 2단계까지만 전면 등교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조금 확대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쪽에서는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가 하면 또 아니다. 오히려 감염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일단 해외는 어떤지 경우에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등교 방침도 다르게 정해져 있는지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1년 반 동안 학교 문을 닫았는데 이제 아이들의 교육 결손 문제 때문에라도 학교를 열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들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역학조사 결과들을 봤더니 오히려 학생들은 학교에 있을 때가 감염률이 제일 적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학교에 가지 않으면 가정에 있거나 아니면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방역 원칙이 잘 지켜지는 학교에 학생들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에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일종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는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지만 백신 접종률이 우리 개학이라는 원칙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백신 접종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사회가 방역 원칙을 잘 지키면서 확진자 숫자를 조절하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미래인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지 접종률이 낮다고 해서 아니면은 밖에 확산 상황이 심하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더 안전한 학교를 안 보낸다라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선진국 같은 경우도 지금 확산세가 다시 늘고 있는 거거든요.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산세가 다시 늘고 있는 상황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영국하고 이스라엘이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백신 접종이 코로나19의 전반적인 유행 상황들을 안정화시킬 수 있고 일단 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에 큰 변수가 되는 게 이제 델타 변이의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많은 국가들 중에 특히 뭐 말씀하신 영국이나 이스라엘 또 남미의 브라질도 예방 접종은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유행 상황이 악화된 주된 이유는 그러니까 집단 면역, 그러니까 유행 상황 자체가 저절로 줄어들 수 있는 집단 면역이 델타 변이의 전파력 때문에 이제 유효하지 않은 상황들이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망자나 중증 환자가 줄어드는 효과들은 분명히 남아 있으니까 백신 접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은데 작년 말부터 올해 한 3, 4월까지는 백신만 잘 맞으면 그냥 모든 국가들이 다 안정될 거고 전 세계 유행도 끝날 거고 할 것 같은 그런 아주 낭만적인 상황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예, 상관. 그뭐 저도 뭐 비슷한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도요. 이제 변수 네. 돌연변이라는 변수만 없으면이라는 전제를 대부분 전문가들이 달았는데 그 변수에 해당되는 돌연변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바뀌게 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패러다임 바뀐 거는 이제 백신 플러스 알파다 다시. 근데 그 알파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정말 열심히 했었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개인 위생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든 모든 유행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과 함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왔던 이 부분들도 계속 잘해야 된다는 거를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백신 접종 후에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논문 하나를 태그 저널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태그 저널은 이재갑 교수님 준비를 하셨죠? 네. 예.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뭐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확인한 논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이처에 자매해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소개된 논문이고요. 이 연구는 오스트리아 과학기술연구소 사이먼 렐라 등 여러 저자들이 이제 참여한 작업인데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와 유사한 그런 전파력이 강화되든 아니면 뭐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게 됐었을 때 백신 접종이 높은 국가들에서
어떤 유행 패턴들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진 시뮬레이션들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마저도 돌연변이의 수준에 따라서 특히 전파력이 강화되거나 아니면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버리면 유행 상황이 다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줬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파라미터를 넣은 게 뭐냐면 만약에 그런 국가에서 백신 접종만 융률이 높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라든지 마스크 착용까지 같이 했었을 때 특히 마스크 착용을 되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이 마스크 착용 잘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충분히 하게 되면 그런 유행 상황들도 확실하게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도 마스크 착용 또는 거리두기와 같은 비약물적 중재 방법들을 지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논문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도 나온 부분들이긴 하지만 최근에 미국 CDC의 내부 이제 공유 자료 중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 미국이 지금 한 60% 내외, 그러니까 2차 접종 완료자가 한 50% 내외인데 60% 내외를 기준으로 삼았었을 때 그러니까 알파 변이가 유행했었다면 적어도 60%만 되더라도 유행 상황이 확실히 꺾이는 게 보인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3, 4월에 누렸던 약간 그 이제 좋았던 시기가 그 상황이었고요. 근데 거기서 델타 변이에 맞춰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5에서 8로 생각했을 때 보니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그냥 유행이 그대로 간다라는 레포트가 나와서 마스크 착용까지 같이 두 가지를 해서 지금 접종률 60%일 때 마스크 착용을 같이 하면 전반적인 유행 상황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레포트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타산지석 삼고 우리나라의 이후의 방역 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신 논문 같은 경우에는 개인 방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 정 교수님도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인류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쟁은 생존 경쟁입니다.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변이를 하지 않으면 인류의 무기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변이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백신이라는 무기만 가지고 이걸 다 통제를 할 거냐. 무기는 한 종류가 있는 것보단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좋잖아요. 백신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 같은 부가적인 수단을 동원했을 때 우리가 이길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진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백신 배분보다 빠르다. WHO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개인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차 대유행의 파도를 넘기 위해서는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신당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소식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꼭 필요한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